스루프타임즈 2023년 6월 26일 추가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소제목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JB 프레스에서 일본을 너머로 알려진 한국 경제에 서서히 다가가다 영락 기운, 이제 내려간다 그런 뜻이죠. 무토 마사토시 전재남이라는 이름인가요? 그 특명 정권 대사. 한국 주요 신문 중앙일보는 15일 이츠로의 시시각각 피크 코리아 위기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인용해 가지고 2022년에 구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씨가 피크 재팬에서 반면교사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한국 경제를 그 피크 코리아로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은 개혁이 지연 피크 코리아이다라는 위기를 호소한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국민 사이에는 일본을 넘어라고는 실감이 없다라고 또한 진단을 했고요. 제일 한국인 3세로 한국 내 그 사업 컨설턴트를 하는 풍장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본인이 한일 양국에서 생활한 체험을 바탕으로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뉴스를 가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살기 쉽다는 점에서는 단연 일본이 위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이 풍기가 될 정도로 대인기다. 요 일본 제품의 풍기 정도로 될 정도로 대인기다는 거를 넘어서 일반적인 생활 물가가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 연동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충분히. 한국은 성장을 계속할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또 했고요. 한국 경제의 과제는 대중 수출의 감소다 그랬는데 이 조선일보 쪽에서는 중국의 무역량이 줄고 거꾸로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거리를 이제 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국 의존의 모델은 호주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 피크 재팬을 빠져나온 일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슬슬 일본 경제가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본의 경제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은 개혁 지연이지만 사실은 개혁에 대해서 일본보다 한국에서 거부 반응이 강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고 개혁에는 노동개혁이 있고 연금개혁이 있고 공공부문 개혁이 있는데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제, 차별, 기득권의 장벽이 곳곳에 있다. 이런 거 의사협회라든가 최근에 간호사협회 또 노동조합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이제 한정되고 있으며 부동산과 사교육비가 엄청 고비용이라서 사람들이 청년층이 솔직히 처음부터 결혼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고 출산율은 일본의 1.26보다 현격히 낮은 0.78을 우리가 기록을 했죠. 우리가 1등 할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또 1등을 왜 하는지 이렇게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게 이번에 그 뭐 안내자가 얘기한 그 쪽에서도 얘기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심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놔 가지고 다들 악바리 내지는 또는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극한 대립의 사회가 돼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면이지만은 그래서 이 분은 한국의 살 길은 미일과의 협력 강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고
윤 정권 하에서 현재 한일 경제관계 복원 움직임이 본격화됐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남겨놓은 마이너스 유산을 해소하기는 또한 쉽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그 한일이 동시에 경제를 회복 궤도에 태우기 위해서도 서로를 현재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크 재팬에 의한 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고 또 피크 코리아도 한국을 일본을 위해서도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그 앙금을 좀 버리고 좀 진지하게 협력하자. 뭐 수없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부분도 여론도 없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데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에 대해서 그간 제시된 것은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솔직히 어떤 구조개혁인지 혼동이 많이 갑니다. 하도 개혁할 게 많아서라면은 개혁할 것도 너무 많으면은 뭘 개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제약이 뭐냐를 밝혀내 가지고 그거부터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는 용어가 제 눈에는 띕니다. 이 기득권의 문제, 이런 것들, 또 기득권에는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조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구조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지배 구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느낌은 인식을 갖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거 진짜 전문가들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 정치가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이 저성장 구조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참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스루프 타임즈입니다. 스루프시라는 뜻이 이제 그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 창출을 위한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이 또한 필요한 거겠죠. 기업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43%,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직접 생활비 마련을 65%가 하고 있다. 고령일수록 가족 등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통계 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그 빈곤율이 40%를 넘는 데는 한국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퇴 연령을 전기를 65세에서 74세로 보고 구분하고 있는 것 같고 후기를 75세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통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 고령자가 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게 이제 좀 한국의 핵심적인 어떤 그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게 이제 그 통계청에서 표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후기 그 은퇴자들이 왜 이 노후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준비할 능력이 솔직히 좀 부족했다. 열심히 먹고 살기에 급급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그 현실들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뭐든지 자식들한테 다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여축이라든지 또 연금을 든다든지 이런 또 그 생활 그 빈곤층이 많았었다 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들어가서 사회의 혼란과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에 의한 어떤 그 사회 안전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임박, 편의점 무인 점포 3년새로 16배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제가 이 슬프 타임즈 이 여행기에서 언급한 얘기가 오늘 또 뉴스에도 나왔네요. 고물가 타격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건 현실이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특히 좀 심한 것 같고 자영업자들 주 7일을 근무하고 자영업자들은 놀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서빙 로비도 도입 등 고육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과도한 최저임금이라고 자영업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고임금이 최저임금이 낮다고 얘기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비교를 하면은 2023년에 우리나라는 일본 시급보다도 더 비싸졌다 하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싼데도 왜 못 살겠다 그러냐 하면은 바로 물가가 되겠습니다. 물가 잡기도 어렵고 또 그러니 인플레가 되니까 임금은 올려줘야 됐고 자영업자나 기업들도 수익을 올리기에는 만만치가 않고 그런 게 2023년도 1분기 경영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시급이 더 높다는 문제도 느꼈지만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상당히 전에보다 풍부하게 먹거리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달아오른 자원전쟁, 구리 가격 뛰자 ETF도 쑥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구리 가격이 슈퍼 엘니뇨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는지는 그 원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재고 부족에 이달 9% 칠레 구리광산에 세금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격 상승 요인이다.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서 구리 소비 증가에 가격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은 많은 뉴스들은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 가격 상승의 원인은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인 국제 정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도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단위가 달러니까 요게 이제 그 톤은 아니겠죠. 그 킬로그램당 이겠죠. 킬로그램당 3.89달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톤이면은 3,890달러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더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옛날 가격보다는 뭐 낮은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볼코,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정권의 거품을 터뜨렸습니다. CNN의 그 보도 제목인데요. 커트 볼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종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는 거품을 터뜨린 사람은 프리고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뜻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결국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거품을 터뜨린 사람이 프리고진 아니겠느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고 하죠.
중국 언론인은 논평을 삭제하기 전에 러시아가 과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 중국하고 러시아는 좀 이 친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 언론인이 논평을 해놓고는 삭제해버린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공산당이 운영하는 황구시보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은 토요일에 바그노 수반이 군대에게 모스크바로 진군할 것을 명령한 후 구테타 시도의 결과는 비극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진군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프리고진은 어디 망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민간 군사 쿠데타를 피했다 이런 제목을 야후 뉴스에서 했고 요리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큰 국내 분쟁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것은 시작되자마자 명백한 구태이타이긴 한데 바로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에 대한 충성심은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 군 장성에 대한 결국 비판을 무력으로 시행을 하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을 뒷면에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요 제목도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종말의 시작인가 라는 것도 별도로 장을 마련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질서 회복, 러시아의 압력을 바이든 씨와 통화, 우크라이나 대통령 해가지고 이번에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 미국은 믿어라, 열심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와그네루라고 표현을 일본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반란으로 러시아의 균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략적 실패. 미 국무장관인데 요것을 이렇게 브링컨이라고 발음하나요? 국무장관이 전략적 실패였다. 이렇게 돼 있고 유혈 회피 프리고진 씨 망명의 반란의 와그네루는 철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러시아 벨로루시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너는 그냥 알아 충성하는지 뭔가 불만이 이렇게 됐는데 벨라루시 쪽에서는 국내에 망명한 거 그런 거는 확인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종말의 시작입니까? 라고 얘기해 놓고서 그동안의 추측에 의한 근거로 군대 내에서도 조직저항 저항 운동이 존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크렘린 내부자 데일리 비스트에 말했다. 내부자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또한 프리고진이 적어도 푸틴의 내부 그룹의 일부 인사들의 승인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믿는 거하고 또 뭐 실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쨌든 대중매체 금융 부분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갈이 됐지만 크렘린에 충성하는 군대를 푸틴은 아직도 통제하고 있다. 외교관 이보 달더는 트위터에 당분간 푸틴은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썼지만 하지만 그는 지난 24시간은 그의 권력 장악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푸틴 대통령을 23일 날 만나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뉴스가 나온 건데 푸틴의 정책에 뭔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민간 석유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여행 중에 의문의 자살 당하는 사건들이 쭉 일어났었던 것도 현실이고요.
동일민족 차이 역연,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인과 이 러시아인이 사실 슬라브족으로서 같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논문을 통해서 역사적 일체성에 관한 논문을 그 푸틴 자신이 하면서 지난해 2월 24일에 단행한 이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침략 전쟁인데, 이것이 그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인 동부 쪽은 좀 그 슬라브족이 많이 살아가지고, 하지만은 준슬라브족 뭐 별로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이 민족이겠습니다만은, 이 그 크림반도 침략했을 때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은 대러시아에 대한 정신적인 대항 정신이 커졌었다. 이런 얘기도 역설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말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서가 갈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현실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치적인 그런 공감대 없이는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정치 지정학자인 피터 자이한의 메일이 간만에 저한테도 왔네요. 러시아 쿠데타 3부로 해가지고 뭐 무슨 표현을 했지만은, 이 사람의 얘기는 러시아 정부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지만 완전히 전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게 그래도 정치 유지는 러시아는 유지할 거다. 그러나 바그너 용병단의 미래는 분명 그렇지 않고, 그것은 구소련을 제외한 여러 이 임무들을, 군사적인 임무에서 위험에 이 용병들이 위험을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브루킹스 레터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란 게 이제 국회의원 같은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10대 우울증, 불안, 신체기형,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 자살의 증가율과 연결시켜 봐서 이거를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과도하게 참여함에 따라 뭔가 이 플러스적인 영향이 아니고 마이너스 영향, 이런 것이 이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극단적인 우려와 잠재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기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 미국 외과의사 비맥 머티 또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방 자문을 또 발표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상징적인 사전이 고독하게 아무 친구도 없이, 여기가 어떤 통로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여성인 것 같죠. 혼자서 틱톡, 아니 이 휴대폰으로 뭔가 하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져도 안 좋죠. 네. EM이라는 게 이제 환경 경영 environment 매니지먼트 약자로 썼습니다. 제가 이제 또 뭐 우습지만은 그 환경 경영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업체 심사도 해봤기 때문에, 웨이스트의 최종 처리 방법 중 하나는 해양 투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서울신문에서 속보를 오늘 냈습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장, 왼쪽이라면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이면 이 사람인 것 같죠. 폼새가 그런 것 같은데,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하면서 그 해양 도시 생활에서, 현대 도시 생활에서 나오는 뭐 솔직히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똥 오줌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 한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건조 방법은 또 하나의 그 에너지를 다 에너지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또 탈탄소에 또 위배되는 거일 수도 있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많게 돌아가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건조하는데 에너지를 또 쓴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오물 처리비를 엄청 비싸게 내야 될 겁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알게 모르게 해양 투기는 이미 실시되어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해안에서 멀리 한참 나가가지고 일본과 일본 수역이 아닌 말하자면은 상원의 경제 수역이 아닌 그 공동 수역 말고 그 빈 공간이라고 할죠. 거기까지 나가가서 그 해양으로 투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봐서 또 좀 생각을 해봐라.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방사능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 거 그거 다 말하자면은 어류들이 다 그거를 다 섭취하고 다시 인간한테 돌아온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드 전자파 사태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위키 인사이드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일본 동해안이니까 과학적인 얘기로 한다 그러면은 바닷물의 희석도 되겠지만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방류된 후 국내 해외 해역에는 태평양을 통해 수년 뒤에 희석된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 방사능 치수 정도 수준 정도일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너무 침소봉대해 가지고 무슨 괴담 뭐 이런 거로 해서 소금 사재기 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 물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 과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이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얘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민족 정신이 참 비논리적으로 감정에 휘말리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 같은 거꾸로 정치하는 아새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게끔 과학적인 근거를 대 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감성적인 거로 해서 그냥 방류하면은 바로 그냥 오염이 한국까지 돼가지고 생선회도 못 먹는다 이따위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사드 반대 때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학적인 생각 없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오도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선전과 선동을 하는 그런 정치가들부터 제거하는 시스템이 저는 구조개혁이 아니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저성장이 그런 이 아새끼들 때문에 망해가는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런 자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오션 3분기에 하나 이름값 36억 원 낸다.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브랜드 사용료라는 건데 HD 현대보다 수준이 높게 계산이 됐다 그러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 빼기 광고 선전비 한 다음에 곱하기 0.3%의 공식으로 선정됐다. 이게 무슨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주회사가 이 브랜드 사용료라는 걸 받는다는 거죠.
뭐 이해는 좀 하겠어요. 그 중소기업들이 이 영업이익이 잘 안 나가지 이익 배당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은 지주 기업이 또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벌 그룹들이 브랜드 사용료라는 이름을 내 가지고 이렇게 그 홍보를 내면은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만 따로 브랜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조선비즈 같은 언론기관이 한국이 글로벌화 됐으므로 이런 거를 보도하려고 하면은 외국 기업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지 비교 취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의 내용만 다른데 그 HD 현대라든지 이런 데만 비교해 가지고는 우물안 개구리고 우리는 글로벌적인 시각이 없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도 투자하고 하는 입장 마당에서 브랜드 사용료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외국 투자 자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국 기업들의 지주회사 성격의 외국 기업들도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지 그거부터 취재를 하고서 이런 보도를 내라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노키즈존의 지혜에 대한 의구심 확산. 이게 저출산율인 상태에서도 노키즈존까지 또 뭐 문제가 돼가지고 CNN 뉴사우로는 기자가 또 보도를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생겨나서 하고 있다. 가뜩이나 애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현재 그래서 의구심이 노키즈 존에 대한 의구심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최저 출산율 그다음에 이제 빠른 고령화 뭐 이런 거를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비평가들은 이 문제에 더 많은 돈을 쏘아붓기보다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바꾸는데 힘써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 문제가 이거 진짜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애들 안 나고 들어가는 대로 그거에 적응해서 새롭게 살 방법을 또 찾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바리스타 안희율 씨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노키즈 존 대신 노키즈 시간을 자기는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저출산 테스트 베드라고 가정하고 결혼할 수 있는 소득 환경을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집값부터가 가장 큰 문제인데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이 기준지가라든지 이 재산세 내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감가상각 제도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들은 감가상각을 다 인정하면서 왜 일반 주택 기준지가에 대해서는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러니까는 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재산세들을 많이 거둘라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겠지만은 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와서는 아까 그 개혁이라는 말이 했는데 엄청 많이 개혁을 해가지고 이 집값 잡아야지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이대로는 애새끼 안 낳고 그냥 같이 살더라도 우리 세대에 그냥 살다가 죽을게요 라고 하는 나라가 되면은 나라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점령해서 살겠죠. 그렇게 정치하는 아새끼들을 그냥 지금 놔둬야 되겠느냐. 여야고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좀 아새끼라는 말은 그 의욕이 아닙니다. 네. 어, 미국 항공모함 베트남 도착. 자, 그 전쟁까지 했던 나라가 벌써 이
벌써 10주년이 됐다 그러네요. 포괄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낭에 기항했다. 요게 이제 그 몇 주 전에 하노이가 자국 해역을 항해하는 중국 선방에 항해한 지 몇 주 만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는 미 칠함대의 일부인 항공모함의 안내미사일 순양함 USS 엔터템과 USS 로버트 스몰스 두 척의 호위함과 함께 도착했다고 말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덕분이었다라고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해양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으로 자기네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그러는데, 국제적인 이 공동수역이랄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그 무역선들이 가야지 그 필리핀의 해역까지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배짱을 보여주는 중국 항해에 대해서 역시 또 미국이 견제하려고 항공모함이 다낭에 들어왔네요. 세상은 어제의 적의 오늘의 또 친구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참 쉬어가는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구마모토시의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좁은 통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천에서 안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은 밖에 앉아서 싸게 먹을 수 있는 관광 술집거리를 냈습니다. 웅본 요거 5구로 읽어야 되나요? 웅본옥 대천 이렇게 1주년 기념 대감사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거리를 걷다가 저기 멀리 구마모토성 지진이 났었는데, 구마모토성 아직도 복원 중이라고 하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다 라고 안내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1편에서 그 구마모토 여행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구글 무슨 제목이 뭐였는지, 나의 그 경론가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녀가지고 구글 기능을 잘 몰랐는데, 거의 다녀온 데를 다 얘가 구글이 추적을 하네요.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20개 한정판 이 1100엔짜리 초밥을 먹은 이 장소가 맨 처음에 아예 그냥 휴대폰으로 뜨더라고요. 요거를 또 어떻게 자료를 만들려니까 이 컴퓨터로 가가지고 구글에서 해가지고 뭐 했는데,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도상으로는 22일 아마쿠사 마찌오에 끝까지 갔던 거기까지 왕복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어디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휴대폰이 있더라도 어디 외국 나가고 뭐 그러면은 아마 추적 기능 같은 거를 보안상 일단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오히려 거꾸로 뭐 알아주면은 대단히 감사한 거죠. 그럼 뭐 마음대로 추적하세요. 여기 나가사키 시가 여기 있는데, 나가사키 시를 가는 방법이 구마모토에서 빨리 가려 그러면 아직 도로가 많이 개발이 안 돼서 옛날 기억으로는 배를 타고서 여길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이 차로 옮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졌던 그런 기념하고 그런 데를 한번 방문을 했었죠. 나가사키가 또 일본 개항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사는 촌을 별도로 만들었던 데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쿠사
그 천주교가 영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따로 살겠다 했는데 막부군이 제압을 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실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저 무력하게 그 단순 박해를 당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여기 그 아마쿠사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가 서양의 그 총포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면서 또 천주교로 개종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 막부 정권한테 대항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천황을 무시하고 이런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제압을 했던 거겠죠. 예. 이게 23일 나는 그 TSMC 공장 건설 기구요 맞지 지역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그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뺑 돌았고 여기 뺑 돈 데가 또 그 숲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만큼 혼다 그 오토바이 그 총 본산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 이 앞쪽이 어디 저기 TSMC 공장이 있는 데를 한번 쭉 돌아가지고 한 바퀴 쭉 돌면서 구경을 했죠. 그래도 사진도 좀 몇 장 찍고 24일 날은 좀 넓게 봐가지고 이 아소시에 있는 아소산 지역에 있는 뉴메 오이소라고 료칸. 료칸은 처음 가봤습니다. 료칸이 비싸다 그래서 꿈에도 못 꿨는데 이번에 엄청 싸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던 기억이 이번 가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코로나가 해제되고 그 앵화가 떨어져서 오래간만에 여튼 안내자의 그 도움으로 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일본 여행을 좀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좀 안 드리고요.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씩 밝혀가면서 말하자면은 구마모토에 다녀올 때든지 일본 여행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릴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